교육 행정 및 경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벌써 오늘이 13주차가 됐네요. 교육 행정 경영 상당히 어려워해요. 난 어려워했고, 학교에서도 이제 박사학위도 교육 행정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교육 행정 경영이 굉장히 쉬운데, 사범대학에서 국어영어사 음악미술 하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학문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자, 그래서 교육행정이 뭐냐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 이런 걸 간단히 좀 설명 좀 하고 할게요. 자, 교육행정 하면 내가 이제 교육행정 경영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내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는데, educational administration이죠. administration. ministration. 그래가지고, administration의 그 어원이, administer예요. minister. 대부분 이제, 애들에는 말이 이제 광고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투라는 말도 있고, 미니스터라는 말이 장관, 목사 이런 것도 있지만, 서브라는 말이 있어. 서브, S-E-R-V. 서브, 우리가 서브 한다 그러죠. 지원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자체가 결국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 앞에 에듀케이션이 붙었죠. 그리고 따라서, 어디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교육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교육이라는 활동, 교육이라는 교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 이걸 교육행정이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이제 개념만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공부 방법론 이야기할게요. 보면, 3페이지로 넘어가면 3페이지에 보면, 프린트물 나눠준 거에 3페이지 보면 교육행정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교육은 교육을 지원해주는 수단적인 봉사적인 활동이다. 이게 교육행정이라고 정의를 했죠. 교육이라는 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학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활동이죠. 그 학교 공교육을 지원해주는 그런 수단적인 봉사적인 활동. 이게 뭐라고요? 교육행정이라는 거지. 다 그런 활동에는 어떤 영역이 있느냐? 업무 내용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기획행정, 그 기관이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활동, 게 기획. 그 기획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이 계획, 플래닝을 통해 나타나는 게 플랜이죠. 그 다음에 조직행정, 조직을 학교가 운영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라는 조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조직을 갖다가 학교 조직을 교사, 학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 조직행정. 이거 갖다가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조직행정이라고. 교육내용행정은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결정해주고 교과서를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해주고 하는 내용들. 장학행정. 교사의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을 조언해주고 자문해주는 활동, 학생행정,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활동, 교직원 인사행정, 교직원에 뽑고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걸 지원해주는 활동, 재무행정, 교육활동에 쓰이는 예산이나 재정을 갖다 확보하고 배분하고 평가하고 감사하는 기능. 그다음 시설행정, 교육이라는 학교 시설을 갖다 설계하고 짓고 수리하고 만들어주고 또 이제 그러는 활동, 사무관리 행정. 그래서 교육하는 활동, 그 교육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물 관리를 해주는 활동, 연구, 평가, 홍보에 관한 행정. 따라서 기능적인 영역에서 보면 쭉 보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주는 수단적인 봉사적인 활동이다. 결국 교육이라는 본체는 있죠. 그죠? 교육이라는 활동 본체에 있는데 이걸 지원해주는 제반 활동을 우리가 교육행정이라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왜 그러냐면 이 교육행정에 나오는 큰 영역은 우리가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 행정학에서 나오는 큰 영역이 행정에 관한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이 나오고 재무행정론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행정학에 대한 교육행정에 대한 이론이 이렇고 경영학에 대한 이론도 이래요. 경영에 대한 내용들.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 영역은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맨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육행정과 경영의 전체 구조가 뭐냐. 교육행정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수단적인 봉사적인 활동이라고 했는데, 교육행정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한참 공부하다 보면 맥락이 끊어져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느 영역에 와 있나,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교육이라는 활동을 우리가 교육행정이라는 걸 체계화할 때 주로 이제 이 물적인 조건이다, 아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이다, 제도다, 법제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이제 교육행정 전체를 체계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처음 모금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잘 모를까봐. 먼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교육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체계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 그럴 때 이제 시설, 환경, 사람, 제도 이렇게 지원한다. 먼저 학교의 공교육, 그럼 학교에서 공식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사립학교,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립학교에서 이루어지죠. 학교가 설립하려면 학교라는 시설과 조직이 있어야 되지. 그럼 시설과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일 아니에요, 그지? 혼자 그냥 광야에서 가르치는 자율학습만 이렇게 학교라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라는 시설 조직을 만들고 이걸 운영하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다. 학교 재정은 국가, 지방자치,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마련된다. 이런 재정 학교에서 법규, 세금, 등록금 형태로 징수된다. 따라서 교육 재정에 대한 부분, 교육 시설과 조직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한 부분이 있을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조직을 누가 만들 것이냐?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한다. 교육감이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거 관련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또 학교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치죠? 교사가 가르치죠. 근데 교사를 선발해서 뽑고 지원해주고 교육훈련 시켜야 되죠. 이런 것이 이제 교육행정이 되죠.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학교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조직이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결국 의사결정론, 정책결정론, 그래요. 여러분, 교육행정, 여러분, 이렇게 이제 책이,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 보면은, 여기에 쭉 보면, 목차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차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기본서는 하나 꼭 있어야 되겠지. 보면, 내가 한번 읽어보면, 교육행정의 기초, 교육행정 이론의 발달, 교육행정 과정과 원리, 교육기획론, 교육조직론, 교원 인사행정론, 동기이론과 교육행정, 의사소통론, 교육행정, 의사소통론 나오네. 의사소통론, 의사결정론, 교육재정론, 장학론, 교육정책론, 교육정책론에 의사결정론이 들어있죠. 지도성 이론, 교육행정, 이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교육행정의 구조를 갖다 우리가 구조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직을 만드는 것이 조직론이죠. 조직. 학교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경영 회사 조직과 비슷하지만 학교 조직은 좀 다른 점도 있죠. 공립학교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교 시설과 조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설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재정도 확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사람. 교육과 관련된 데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학교. 어떻게 교사가 있어야 돼? 학생이 있어야 돼, 제일 먼저. 학생 있으면 누가 가르칠 거야? 그럼 학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겠지. 선발하고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작업이 하나. 우리 대학에 선발하는 입시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도 있어야 되잖아. 교육행정직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모집하면 어떻게 해? 모집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가서 교사 뽑아갖고 그냥 가만 놔두는데 어떻게 해야 돼? 보수를 줘야 되잖아.
보수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휴가는 얼마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방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휴가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에 오늘 아프면 내일 못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다 정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교사의 선발, 교육훈련, 승진, 보수, 지급, 근무 성적 평정, 전보. 교사의 문제가 교육행정에서 대부분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설과 환경, 그 다음에 재정 문제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에 대한 부분.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교사에 대한 부분이 차지한다. 이렇게 내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죠? 교사를 선발해서 뽑으면, 그럼 학교에서, 어때요? 열심히 이제 일하게 만들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냐?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첫째. 어때요? 열심히 일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사기 높여서 교사가 심판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동기 부분이, 동기. 동기가 있어야 된다. 업무상 동기. 자기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라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지. 의욕이 있어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성 이론, 지도성 이론은 뭐예요? 학교라는 것이 조직이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조직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잘 이끌어 가야 되겠죠. 또 교사는 어때요?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성을 말해서 잘 이끌고 가야 되겠죠. 학생 다양한 40명의 학생, 50명의 학생, 30명의 학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도 학생들에게 지도성,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교감도 잘 발휘해야 되고, 교장도 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발휘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사람에 대한 부분의 동기 부분, 그 다음에 지도성 이론 이런 것도 여기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교육행정을 체계화라는 얘기예요. 뭐 읽다 보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동기를 하고 슈퍼지도성 이론을 하고 슈퍼지도성을 한참 읽다 보면 헷갈리는 거야. 왜 슈퍼지도성, 상황지도성 지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학교에 교육을 지원해 주려면 시설 환경이 있고 제도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교사와 학생과 교사의 부분인데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교사에 대해서 교장이 지도성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지도성이 필요한구나. 교사의 사기 부려야 학교가 조직이 잘 운영되니까 그걸 교장 선생의 행정가는 학교 행정가인 교장은 그런 걸 교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어디쯤 와 있는 거야. 서울이야, 우주야, 주산이야, 마산이야, 아니 LA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장학행정이라는 부분이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조직인사 재무는 어느 교육행정에나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행정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국방행정, 재무행정, 뭐 과학기술행정, 또 여기 보면 뭐 농업행정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누가 주체가 되죠? 교사가 주체가 되는데 학교 행정인 교육행정에만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게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돼. 특히 수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장학행정이라고. 슈퍼비전, 장학행정이라고 그러죠. 장학행정인데 이것만 교육행정이 특수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 장학행정 이미 시험에 한번 났어요. 리더십도 상호적 지도성 이론 났어요. 동기 이론은 기대가치 이론은 사실은 학습 동기 이론은 났는데 여기에 부름의 기대 이론을 그대로 갖다 쓰면 똑같이 맞아요. 따라서 아직 동기 이론은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 교육행정에는 그거는 학습 동기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제도에 대한 규정이다.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제도.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있어요. 지방교육자치제. 자치제도가 있어서 교육감을 선발하고 있죠. 교육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논의하는 건 시의회에서. 이제 교육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교육에 관한 법규가 많이 또 있어요. 초등중교육법, 이제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 자, 행정. 이렇게 쓰죠, 행정. 그죠? 이건 뭘까, 이건? 응?
정은 정치예요, 정치. 정치지, 정치. 정치에서는 뭐를 해요? 정치에서는. 네? 정치에서는 이제, 정치를 어디에서 해요? 국회에서 많이 하죠. 국회에서 뭐를 정해요? 법률. 그래서 이 정이라는 말은 법률이라는 말이야, 법률. 행이라는 건 집행한다는 말, 집행. 따라서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야. 따라서 모든 행정은 법 뒤에 기반을 둬요. 법 뒤에 기반을 둔다고.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다. 행정부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부다 이런 말이에요. 행정, 교육행정. 교육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에 대한 모든 그 관련 법률, 이걸 집행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랬지. 근데 거기다 내가 한 가지 써놨는데, 교육행정에 관해서 교사가 됐을 때는 교육행정이 이제 시험 보기에 바빠가지고 그 중요성을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사로 나가서 만년 교사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금방 주임교사가 되고 금방 부장교사가 되고 15년 좀 지나면 벌써 교감이 돼버려. 그리고 또 이제 17년, 20년 돼 가면 교장 자격 시험을 봐야 돼. 가면 갈수록 교육행정직이 되는 거야. 교사로 들어가서. 따라서 이제 처음에 교육행정이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교육행정만 계속 연수받고 교육받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중요한데 나중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교육행정이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2페이지에 해놨는데, 첫째는 이제 EPR 책의 기초이론 새로 이제 집필하고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기 전에 교육행정에 관한 교과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진동엽 선생의 사람도 있고, 이제 저기 퇴직한 윤정일 교수 책도 있고, 또 충남대의 이제 그 교수 책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책을 하나 해서 한번 대학에서 아마 강의 들을 때는 앞부분만 좀 배우다가 강의가 끝나고 배운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책은 한번 이렇게 기본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갖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기초 영역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공부,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중요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데, 객관식 때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2015년도에 비공식 조직이 바로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나왔던 거죠. 인간관계론이 비공식 조직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또 조직론에서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아주 교재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조직론에 있어서 느슨한 결합 체제, 조직화된 무질서도 객관식에서 굉장히 많이 났죠. 그러더니 느슨한 결합 체제에 대해서 시험에 났었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슨스, 엣지온이 칼슨의 조직 유형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카프만의 체제적 접근 방법, 객관식에서 나왔었는데, 논술식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내용이 뭔가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만 알면 되고. 자, 동기이론에서 브룸의 기대이론이 가장 어려운데, 이거 브룸의 기대이론만 넘어가면 대부분 다 해결되고 이제 끝난다고. 그런데 이제 에클리스의 기대가치 이론이라든가 학습이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동기이론도 일반 이제 직무 동기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여기 교육행정에서 말하는 건 직무 동기라는 거는 이제 교사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신바람나서 일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신바람나게 교육행정가가 만들어줄 것인가, 이거의 부분이 동기이론의 부분인데, 그 학습 동기, 교육심리학에 배우는 학습 동기라는 건 학습자의 관점에서 고기가 크로집해요.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이 학습 동기예요. 학습 동기의 기대가치 이론이 나왔었는데 직무 동기의 기대가치 이론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던 내용이죠. 자, 이런 기초 이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됐던 거지. 지도성 이론이다.
아까 지도성 이론이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았죠? 사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육행정관은 교사라는 이 교사, 교직원, 학생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지도성이라는 그 새로운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사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지원해주고 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지도성 이론이지. 지도성이 피들러, 레딘,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그다음에 이걸 끝나고 나면 신지도성 이론이 나오죠. 지도성 이론에서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서 맨 첫 번에 났었고, 그다음에 장학행정도 이미 장학행정도 한번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곳에 날 것이냐? 거기 보면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안 났죠, 그죠? 예산 편성 기법. 작년에 교육행정이 나왔고 올해 또 나겠나? 의문이긴 한데. 자, 예산 편성 기법. 뭐 JBB 이런 거 안 났죠, 그지? 예산 편성 기법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 점증 모형, 합리 모형, 혼합 모형, 세이통 모형, 그 다음에 그런 모형에 대해서 아직 시험이 안 났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기법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안 났고, 교육기획은 너무나 쉬워서 빼놨더니 교육기획에서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 그 다음에 교육법규, 그 이후에는 이 객관식에서 2002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계속 교육행정 이론이 나더니 2009년 넘어가지고 13년도까지는 시험, 논술지로 바뀌기 전까지는 순전히 법규에서 나는 거예요, 법규. 근데 법규에서는 논술지에서 시험에 날 리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론이 뭐가 빠졌냐. 지금 내가 빠진 거 보면 전체 교육기획론이 빠져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 강의를 작년에 이맘때 하면서 내가 보면, 야, 뭐가 빠져 있을까요? 보니까, 교육기획론이 빠져 있네? 글쎄, 이걸 중요도가 없어서 뺀 책도 있는데, 이걸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교육기획에서 한번 다듬어나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해고 지나갔는데 그걸 시험에 놨어. 근데, 그 다음에 교육조직론, 교인생존론, 빠진 게 뭐가 있냐? 동기이론, 아까 나왔죠. 의사소통론, 의사결정론, 교육재정론, 장학론, 교육정책론, 지도성론. 그럼 교육재정은 주로 행정직에서만 시험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날만한 걸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나중에 기출 분석을 초등하고 중등하고 전체 기출 문제를 15년치를 뽑아가지고 함이 고민됐다가 뭐가 키워든지 주석을 달아서 한번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쫙 보면 좋겠지?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에 대해서 쭉 지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행정의 기초 3페이지부터 이야기하는데, 교육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건 법적인 개념에서 행정을 정의한 것이고, 이건 아까 교육행정을 갖다가 교육을 지원해주는 수단적 봉사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조건정비설이에요. 이거 조건정비설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이제 한번 보자고요. 3페이지에. 교육행정의 개념. 국가통치권서는 국가가 수행하는 통치 한령에 의해서 교육에 관한 통치권을 수행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라고 본다. 교육통치권설. 교육행정이다. 이거 아까 여기서 배우는 법률을 집행한다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통치권설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통치권은 뭐로 나눠져요? 입법, 사법,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행정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한 법을 판단하는 게 사법이죠. 우리 이 행정은 재무행정, 내무행정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행정을 우리가 내무행정에 속하고, 내무행정 중에서 교육에 관한 행정에 속하는데, 이 교육에 대한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교육행정이다. 이거는
법적인 개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조건정비설은 일반적으로 이 정의를 많이 하죠. 이 정의를 하죠. 행정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민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수단적이며 봉사적인 활동이다. 뭘만 얘기했는데, 이 대부분 우리가 이 정의를, 수단적 기능, 조건정비설 입장에서 정의하죠. 협동행위설, 행정학자 왈도가 주장한 건데, 교육행정을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적 협동행위다. 이렇게 이제 행태론적 관점에서 정의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육행정은 학교에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다. 이걸 조건정비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에 비하여 지향하는 목표가 장기적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곤란한 특수성을 가진다. 이런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교육행정 영역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획행정, 조직행정, 교육내용행정, 장학행정, 학생행정, 교직원인사행정, 재무행정, 시설행정, 사무관리행정, 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행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초는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정론, 교육재정, 재정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영학이나 아니면 행정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교육행정에 별도로 들어가는 영역이 장학행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자치제, 자치제도, 뭐 이런 것이 들어가고, 법규에 대한 영역은 뭐 어느 행정학이나 또, 법규나 제도는 공통적이에요.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행정에 대한 영역이다. 행정. 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건정비설의 입장은 결국 교육이라는 활동,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교육을 만든 공교육을 어떻게 해서 초등동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초등동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수록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단적인 모든 인적, 물적 제반 조건을 지원해주는 모든 활동. 아까 얘기했잖아. 기획, 조직, 교육 내용, 장학, 학생, 교직원, 재무, 시설, 사무관리, 연구평가, 홍보. 이 모든 게 뭐라고? 그렇지. 이게 교육행정이다. 교육이라는 본체를 지원해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원리. 자,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교육 원리라는 건 뭐냐, 원리. 우리가 수학의 원리, 무슨 원리? 교육이라는 활동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따라하면 좋으냐? 우리가 원리를 따라하면 왜 잘 되잖아요. 당구 치는 원리를 따라하고, 논술도 뜨는 원리를 따라하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 교육행정할 때 이런 원리를 따르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객관식에는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교육 기획균등, 자주성, 전문성, 합법성이 있다. 교육의 기획균등이라는 것은 모든 교육을 받기 원하거나 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교육의 기획균등. 우리가 헌법 제31조 1항에 뭐라고 써 있느냐?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에 따라.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적 신분, 경제주의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교육의 평등이라는 것은 헌법 제31조 1항과 교육기본법 제4조 1항, 그 밑에 주석에 달려있죠. 이거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걸 우리가 교육의 기획균등 원리인데, 그러면 교육의 기획균등의 원리가 주장한다면 어때요? 교육행정 서비스, 그걸 지원해주는 교육행정도 어때? 기획균등이 돼야 되겠죠. 그죠? 행정 서비스도 동일하게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돼야 되겠죠. 능력에 따라.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 원리를 따라 해야 되겠죠. 이것이 교육의 기획균등 원리고,
법규상의 원리죠. 법규상의 원리, 기회균등, 자주성, 전문성, 합법성. 자주성의 원리는 뭐냐? 자주적이다. 교육행정은 교육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 종교,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근거가 된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자주적이다.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지. 교육 본래의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교과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객관 타당하게 역사교과를 써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의 입장,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양자의 입장, 공과 사회, 공적인 입장과 아니면 잘못된 입장을 공동으로 해서 객관적인 드러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무슨, 한나라당 정부다 해가지고, 박정희를 미워하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쑥 들어가고, 이쪽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교육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교육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정치적 이익이나 파당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자주적이라는 건 그 정치적 세력이나 파당으로부터 교육이 침해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의 기능에 가능한 한 지방정부에 가능한 한 위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지방분권의 원리지. 가능한 분권이 좋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겪어보니까. 각 시도가 너무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했는데 각 자율성을 주면 발전을 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다시 지방교육자치제가 새로 개설됐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뭐 조그만 나라에 플로리다에 반도 안 돼 3분의 1 되는 나라에 무슨 뭐 지방자치제 그건 뭔 소리 있어? 내가 대통령이 한번 떵떵 찍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지. 그리고 도지사고 뭐 다 임명해서 내려갔었잖아. 효율성 차원은 있었지만 지역 발전 차원에서는 별로 안 좋았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좋은 점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원리, 기회균등 원리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따라서 교육행정을 하란 말이지. 합법성의 원리. 교육행정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합법성. 아까 행정은 뭐예요? 행정. 법을 집행하는 것이. 그럼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합법성의 원리예요. 전문성의 원리. 교육이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요. 교사 자격증을 따려면 굉장히 어렵게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돼.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 활동을 지원해주는 교육행정도 아무나 하지 말고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교육행정 전문가가 와서 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교장 자격증이나 교감 자격증이 현재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교장 자격증을 받아. 승진해가지고 교감 자격증도 있어. 그게 전문성의 원리예요. 자, 운영상의 원리는 민주성, 효율성, 그 다음에 안정성, 적응성의 원리가 있어요. 민주성이 뭐예요?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데 국민의, 시민의, 주민의, 학생의, 교사의 참여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화. 학교를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민주성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참여라 그랬죠. 참여한 의사결정. 그죠? 효율성. efficiency는 뭐냐?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효율성이 있어야 되죠. 똑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능한 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거죠. 안정성이 뭔가를 잘 모르는데 안정성은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되어도 교육정책이 함부로 바뀌지 않고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성이다. 안정적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엊그제만 해도 뭐라서 역사교과서 최고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때요? 지금 역사교과서 폐지했잖아. 정권을 금방 바뀌어서 싹 없어졌네? 싹 없어졌잖아. 그 전에 입학사정관제 이명박 때 막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입학사정 그 다음날 없어졌어. 안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정성이 없죠.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시민의 의사와 학생의 의사를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되면 변화가 안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적응성.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적응한다. 적응한다는 말이 그죠. 변화에 대한 적응. 민감하게 스스로가 자기 혁신이 되는 거죠. 지금 사회는 모바일 해가지고 참 인터넷 쓰고 막 하고 그랬는데, 뭐,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사람이 엑셀도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고, 지금 전자계산기가 조그만 캘큘레이터 갖다 놓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 학점 낸다고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면, 아니, 지금 보수를 줘야 되는데, 이거 두드리고 300명 어떻게 주냐면 엑셀로 팍팍팍 해가야 되겠지. 자, 적응성,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때?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배워서 스스로 자기 변신이 있어야 된다는 원리. 교사도 적응성이 있어야 되고, 교감도 적응성이 있어야 되고, 빨리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기초이론이에요. 지금까지 한 건. 자, 지금 이론은 이제 교육행정에 대한 이론. 교육행정에 대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행정 이론도 점차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 진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하면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모델을 만드는지. 근데 설명해 주려고 모델을 만드는 건 왜 그럴까? 모델을 만드는 왜? 이유와 모델과 가설을 만드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지? 우리가 내가 이제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기침이 왜 나는가? 그 이론을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론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그런 구성을 하는 것은 이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 뭔가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론 자체로만 어떤 내용을 이론 자체만 주장하는 건 하면 공론하지.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이론은 그런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에요. 그게 이론이야. 교육행정 이론은 교육행정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해 현재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틀이다. 그러죠?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론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자,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 산업혁명에서 행정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산업혁명 나타나는 건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가 뭐냐? 프레드릭 테일러와 헨리 페율이 주장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공정의 자동화죠. 과학적 관리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의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자는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이다. 조직의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이론이 뭐라고? 과학적 관리론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낭비를 줄이자는 개념이다.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프레드릭 테일러가 뭘 했냐? 공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 회사에서 가서 보니까 이거 보면 한 장소에서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전부 다 갖다 부품을 조립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까? 컨베이어 벨트를 딱 만들어 놓고 공장을 갖다 한 10만 병을 쫙 줄쳐놓고 부분 나눠서 해버리니까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motion and time study, 동작과 시간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 운영, 공장이라는 건 결국 공장의 경영이죠. 경영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이 프레드릭 테일러가 한 내용이죠. 첫째, 과업을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과업을 하루에 할 일을 주먹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더다이제이션, 스페셜라이제이션, 스페시피케이션, 표준화, 전문화, 세분화를 통하여 분업화한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분업화. 분업화가 핵심이죠. 분업화.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명확하게 규정된 최대 일일 작업량을 주어야 된다. 과업은 인류 노동자가 달성하는 수준의 과업이어야 하며 권태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교육행정에 적용한다 그러면 교사가 할 일,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교사가 할 일, 학생이 할 일, 교육행정 직원이 할 일, 전부 다 표준화가 돼 있다. 표준화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노동자 선발은 표준화된 과업의 직무수행 자격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업무가 단위가 표준화되어 있으면, 표준화된 업무에 따라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선발하고 일일 최대 노동량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지. 따라서 과업의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적인 감독직을 줘야 된다. 셋째,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전문화하고 분업화를 해놨으면 거기에 전문가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선발하면 놓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 하라는 거예요? 응? 뭐라는 거예요? 어? 보상을 적절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상. 근데 그 보상을 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보상을 적절하게 하되 하루 일일 생산량보다 더 생산을 하면 성과급을 많이 주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서로 다 일하려고 난리할 거 아니에요? 성과급을 주니까. 지금 성과급을 준다 그러니 공무원들 성과급을 주려고 전부 초과성 공무원 지금 한번 공무원들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주말이고 야간이고 전부 다 일하고 있어. 왜? 성과급 타니까. 한번 딱 크고 4시간 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주니까. 계속 하면 50만 원인데 2주만 하면 벌써 50만 원이야. 전부 다 찍고 있지. 이것도 결국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입장이지. 그러면 그러면 어떤 게 됐냐면, 아니, 이게 성과급을 줘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모든 제품이 다 팔린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 제품이 많이 팔리면 어때요? 주인은 기업가는 어때? 이윤이 많이 창출돼, 안 창출돼? 창출되지. 그 다음에 이윤이 창출돼. 그런데 어때? 노동자는 이윤이 창출되면 노동자는 어때? 성과급을 계속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매우 좋고 늘 좋고 좋아. 양쪽가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노동자와 기업가가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 동일해. 하나는 이윤 추구, 하나는 보수 추구, 보상 추구인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이 노동자와 고용주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노조 없잖아요. 그죠? 노조가 있는 데는 다 노조로 지금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노조로 망하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월급만 올려달라고, 적자는 2천억을 줬는데도 계속 골프 가야 되고 외국도 유학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러면 조직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 프레드릭 테일러가 그 광산 공장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경영을 한번 실제 해본 내용들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읽고서 보비트라는 사람이 보비트는 교육학자예요. 교육행정에도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하자.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생산품은 학생이다. 교육시켜 나가는 게 학생이요. 생산 방법은 결국 교육 방법이다. 교육 방법을 표준화하자. 교과서 표준화, 가르치는 파워포인트 표준화, 가르치는 수업 지도서 표준화. 그 다음에 생산자도 표준화하자. 자기 생산자의 자격을, 이제 전문 자격을 정하자. 어때? 교사 지금 교원 자격 지금 다 정해져 있죠?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교직 과정, 전공 과정, 매달 140박점, 60박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자의 교육 훈련에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비트라는 사람은 가능한 모든 시간에 교육시설을 활용하더라고.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로 유지하고 교직원 수를 최대한 감축시키고 교육활동 중에 나타나는 낭비를 최대한 제거하고 학교 행정은 행정 전문가에게,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원에게 담당해야 된다.
이게 전문가를 뽑아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게 프레드릭 테일러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행정은 전문가에게 맡기라. 과학적 관리론은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 효율성 추구죠, 그죠? 생산성 추구, 효율성 추구. 과학적 관리론은 과업의 과학화를 통하여 과업의 합리화, 분업화, 세분화, 전문화를 통해서 교육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한다. 효율성 추구, 능률성 추구죠. 그러죠? 자, 이게 장점이죠, 장점. 장점. 과학적 관리론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씩 쓰시오. 그러면 생각해내야 돼.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겠지. 효율성을 추구한다. 아까 나타난 대로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교육행정 업무를 갖다가 분업화, 세분화, 전문화해야 된다. 그런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문화에 따라 맞는 전문 인력을 선발해야 된다. 또는 보상을 적절히 성과급 제도를 보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교사의 사학위를 항양하기 위해서 교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두 가지씩 쓰시오. 그러면 이런 이론을 추정해서 쓰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과학적 관리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육의 과정이 지금 공장에 있는 제품하고 같아요? 틀리죠, 그죠? 사람을 교육시키는 건 사람의 같은 공장의 생산품이나 딱딱 찍어내는 생산품이 아닌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인간의 유기체와 그 독특한 개성을 다루는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장에서 프레드릭 테일러가 말하는 대로, 헨리 페어리 말하는 대로 광산에서 얻은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러죠? 그렇게 잘 된다면 교육이 툭툭툭툭 찍어내는 그런 기계가처럼 생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럼 과학적 관리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관계론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뭔지 알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이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게 관료제론이에요. 관료제론도 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 우선 인간관계론 먼저 보자고. 자, 인간관계론은 하버드 대학 연구팀인 엘턴 메이오 연구팀이 시카고 근교에 있는 호존 조명 전기 회사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실험한 결과가 1924년에서 32년까지 이론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과학적 관리론에서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작업의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서부 전기 회사에서 실험을 8년간 했어요. 그래서 1차 실험, 2차 실험, 1차 실험은 조명도 실험, 조명도를 낮추느냐 높으냐에 따라 실험을 하니까 생산량이 변할지 않은데 변함은 없더라. 2차 실험, 전화 계전기 조립 실험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작업팀을 만들고 여섯 명이 같이 일을 했죠. 이제 어떻게 했냐? 지난번에 내 강의를 듣는 사람 봤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자기 좋아하는 두 명을 먼저 선발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두 명 중에 A, B를 선발해 놓고 이 사람 둘이 좋아하지. 그 다음에 A가 좋아하는 사람 CD를 선발하고 B가 좋아하는 사람 DE를 선발해 가지고 6명이 일개주로 별도의 독립된 방에서 한번 조립 실험을 해봤더니 생산량이 급등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감정을 가지고 맨날 수다도 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무하는 즐거움, 또 별도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겠다 한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장애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평가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꼭 아까 과학적 관리론의 생산량은 뭐예요? 업무의 분업화, 그 다음에 전문가 선발,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 보상 지급, 그렇게 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여기 생산량은 좋아하는 사람을 근무하게 했더니 생산량이 증가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에서 호돈 노동자들이 개별 면담을 한번 개별 면접을 21,120명을 해보니까 모두 다 대부분 답변이 회사에 대한 일보다는
개인적 고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회사에서 개인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 어때요? 생산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개인의 고충,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고충이 뭐예요? 여러분 고충 뭐예요? 합격인가? 합격만 뭐 해줄 수 있다면 뭐 열심히 일하겠지. 지금 합격만 낼 수 있다면 자, 그게 가장 핵심적이죠. 자,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태도, 인간적인 요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과학적 관련해서 몰랐던 인간적인 요인, 인간화, 사람에 대한 배려, 차별, 무시. 정말 내가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큰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새로 졸업해갖고 이제 일하러 온 사람에게 근무하는 위에 이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언사. 이게 인간적인 감정이지. 그만 사표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모욕적인 언사. 상대방이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여기 파워가 있어. 파워. 보이지 않지. 지금 말이 보이지 않잖아. 파워가 있어. 힘이 있어. 누가 물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파워가 있어. 여기 지금 와서 닿는 거예요. 머리에 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파워 이렇게 이게 탁 치면 이게 일로 가잖아. 가는 거 마냥 말에도 파워가 있어. 그래서 팍 치면 이게 언어가 막 쌓이게 돼. 그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막 좋은 말 들으면 우리가 기분 좋잖아. 근데 나쁜 말 계속 들으면 어때? 쌓여서 팍 폭발하는 거. 자, 네 번째 실험에서는 뭐냐? 건반배선 조리 실험에서 14개를 한 개의 팀으로 해가지고 이때 14명이죠. 14명을 한 개의 팀으로 했는데 14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연구원이 하나 이제 비밀 위장 취업을 했었고 13명이 있는데 13명이 건반배선 졸업 시험을 통해서 한번 가서 관찰해 보니까 그 팀이 보니까 공식적으로 2개의 비공식 집단으로 나뉘더라. 자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 집단이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14명 중에 뭐 형님이 생기고 동생이 생기고 그래갖고 팀이 조직적으로 자생적으로 비공식 조직이 생겨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산량을 통제하다는 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노조의 생산량을 통제하잖아요. 그런 거 마냥 더 생산하고 싶었는데 나 지금 우유가 더 벌어야 돼서 더 생산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막는 거야. 못하게 해. 그러면 올해 성과급을 우리가 무슨 기계냐? 지금 뭐 그렇게 성과급을 했냐면 오늘 2개, 내일 3개, 4개, 6개, 6개.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뭐 이거 일만 생산하냐? 그러니까 다 제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이 비공식 집단이 어때?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비공식 조직에 대한. 여기 뭐 비공식 조직.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 조직 구성원을 규제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 과학적 관련해서는 이제 조직의 효율성, 능률성, 이제 인간관계로서는 어때요? 인간관계로서는 조직의 인간화, 동기, 사기,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리더십, 이제 다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교육행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뭐예요? 교육행정, 민주화의 원리. 민주화가 뭐라고 해서 아까? 참여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냥 하지 말고 교사, 학생,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도 다 참여를 시켜서 모든 걸 할 수,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교사가 하고 싶어, 딱 하고 싶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 대표가, 여러분 학회 뭐라 그래요 지금? 그 반의 대표를 뭐라 그래요 지금? 반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사를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화라는 것은 조직에서 기계가 아니고 사람 대우를 해주라. 커피도 마셔야 되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또 어때요? 아침에 뭐 조깅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이 공식 조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 조직이라는 건 자연 발생으로 나타나는 조직이죠. 예를 들면 뭐 골프 클럽, 또 뭐 볼링 클럽, 뭐 테니스 클럽, 뭐 배드민턴 클럽 이런 뭐 사진 동아리 조직에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사진 동아리라니 이게 뭔 얘기야? 그러지 말고 그러시군요. 자, 우리 회사에서
사진 동아리 작품 대전을 한번 열어서 개최해주고 그거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50만 원 딱 받아주면 박수 박수. 자, 또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합시다. 사진 찍고 일요일 날은 가고. 자, 그런 관점이 인간관계론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학자인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뭐 학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교장 선생님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뭐예요? 학생이나 교사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민주적인 권력구조. 권력구조도 그냥 임명을 하지 말고 그냥 의견을 들어서 교사의 누구를 주임교수로 할 것이고 누구를 교감으로 할 것이고 누구를 이제 부장교사로 할 것이고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선생님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한번 각 학년별로 주임교사, 부장교사를 누가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의견에 따라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임명을 하면 어때? 여러분 교사들이 지원해서 뽑았으니까 운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다 말을 잘 따르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니까. 민주적 지도성, 권위적 지도성이 아니야.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게 쌍방향 의사소통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듣고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도 맞아. 합리적 권위라는 게 독재적인 권위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권위를 행사하라는 거죠. 따라서 교육행정의 교육행정의 민주화, 교육행정의 인권화, 비공식 조직의 중시, 교사들이 동기유발이나 사기 양양에도 힘써야 된다고 주장한다. 비공식 조직에 그때 2015년에 뭐가 났어요? 장점과 뭐 단점 그렇게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는 2015년에 뭐라고 났나? 비공식 조직에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났네. 학교 내 조직 활동에 나타난 조직 형태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론. 관료제론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네. 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자, 관료제론은 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